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농업혁명이 동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쌤, 사피엔스가 농부가 되면서 생태계의 다른 동물들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주었군요. 동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농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양, 돼지, 소, 닭이 가축화되는 등 주변 동물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생양을 뒤쫓아 유랑하던 사피엔스 무리는 자신들이 잡아먹는 양 집단의 구성을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도 선별적 사냥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다 큰 양이나 늙고 병든 양만을 사냥하고 임신 가능한 암컷과 어린 양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자와 늑대, 라이벌 인간 무리를 내쫓아 양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통제와 보호가 쉽도록 양떼를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고 울타리를 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공격적인 양, 인간의 통제에 반항하는 양을 먼저 도살했습니다. 삐쩍 마르고 호기심이 많은 암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양들은 더 살찌고 순하고 호기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축화되고 순종적인 한때의 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축화된 양, 닭, 당나귀 등은 식량, 원자재, 근력을 공급했습니다. 이제껏 인간의 힘으로 해오던 수송, 쟁기질, 곡식받기 등을 동물에게 넘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은 식물 재배에 주력했고 동물을 키우는 것은 2차적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동물 착취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목축민 부족이었습니다.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가축화된 동물들도 함께 퍼졌습니다. 1만 년 전에는 몇백만 마리 되지 않은 양, 소, 염소, 돼지, 닭이 아프로아시아의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세계에는 10억 마리의 양,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 이상의 소,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세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가축화된 닭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가금류입니다. 지구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형 포유류를 순서대로 꼽으면 사람이 첫째이고 2, 3, 4위가 가축화된 소, 돼지, 양입니다. 쌤,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의 삶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이들 동물들 입장에서 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행하게도 진화의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축이 된 닭이나 소는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으므로 아마도 진화적 성공의 사례이겠지만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일 것입니다. 동물의 가축화는 일련의 야만적 관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관행은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서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야생닭의 자연 수명은 7 내지 12년이고 소는 20년 내지 25년입니다. 대부분의 야생 닭과 소는 그 이전에 죽었지만 상당히 오래 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화된 닭과 소는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당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살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생후 3개월이면 몸무게가 최대가 되는 수탉을 3년씩 먹여 살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가축화된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진화적 성공은 무의미합니다. 아마도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을 찌우다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송아지보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야생 코뿔소가 더 만족해하며 살 것입니다.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가 밀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의 이야기를 조사할 때는 순수한 진화적 관점이 타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분과 감정을 지닌 동물의 경우 진화적 성공이란 것이 개체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피엔스 종도 집단적으로는 힘을 키우고 외견상 성공을 구가했지만 이는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었습니다. 쌤, 수렵채집 시대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 있었는데요. 동물이 가축화되면서 이런 믿음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농업혁명은 종교혁명도 동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미즘이 지배적인 신념 체계일 때 인간의 규범과 가치는 동물, 식물, 요정, 유령 등 다양한 존재들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인더스강 유역에 살았던 수렵 채집인 무리는 흰꼬리 여우의 사냥을 금지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흰꼬리 여우가 부족의 현명한 노파에게 귀중한 흑요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한 식물과 사냥한 동물은 호모사피엔스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했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없듯이 인간이 양을 사냥한다고 해서 양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했고 자신들이 더불어 사는 거주지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동식물을 소유하고 조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들과 협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격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에 앉은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양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겠지만 스스로의 통제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울타리에 양떼를 가두고 순양을 거세하고 암양을 선택적으로 교배시킬 수는 있었지만 암양이 반드시 임신해서 건강한 새끼를 낳게 만들 수는 없었고 치명적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떼의 다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신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이론은 신이 이 문제에 해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동식물이 말하는 능력을 잃자 풍요의 여신, 하늘의 신, 의학의 신 같은 신들이 무대의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사람과 이제 벙어리가 된 동식물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신화의 많은 부분은 실상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는 대가로 신들에게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몇 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업혁명 이래 수천 년간 종교의 예배는 주로 인간이 신에게 양과 포도주를 바치고 그 대가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다산을 약속받는 것이었습니다. 농업혁명이 처음에 바위나 샘, 유령, 데몬 같은 애니미즘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친 충격은 이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점차 새로운 신들에 밀려 그 지위를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서 보내는 한에서는 지역의 정령만으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왕국과 교역망이 확대되자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신교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이 풍요의 여신, 비의 신, 전쟁의 신을 비롯한 한 무리의 강력한 신들에게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탄원할 수 있었고 신들은 예배와 제물을 받는다면 황송하게도 비, 승리, 건강을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양이나 악마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의 지위였습니다. 애니미즘은 인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시각을 점점 더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신교는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켰습니다. 옛 애니미즘 체계에 속하던 다른 불운한 존재들은 지위를 잃고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위대한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나 말없는 장식물로 전락했습니다. 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가축들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지난 200년간 산업적 생산 기법이 농업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농경지나 가축의 생산성은 인공비료, 살충제, 호르몬과 약물 덕분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동식물까지 기계화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인간 중심 종교에 의해 신성한 지위로 격상될 무렵 농장 동물들은 더 이상 고통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았고 기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동물은 공장 비슷한 시설에서 대량 생산되며 몸체의 형태도 산업 수요에 맞게 형성됩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의 톱니로서 전 생애를 보내며 그 수명과 삶의 질은 해당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이 동물들이 제법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신경 쓰는 경우에도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는 본질적으로 흥미가 없습니다. 복잡한 감정 세계를 지닌 살아있는 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육체적 불편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을 안겨줍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이 아프리카인을 향한 증오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처럼 현대 동물 산업도 악의를 기반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료는 무관심입니다. 달걀과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짬을 내서 자기가 살이나 그 산물을 먹고 있는 닭과 암소, 돼지를 생각하는 일이 드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종종 그런 동물은 기계와 다를 것이 거의 없어서 감정이나 느낌이 없고 고통을 느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는 최근 포유류와 조류가 복잡한 감각과 감정적 기질을 지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육체적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정서적 고통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가축의 정서적 사회적 욕구는 그것이 생존과 번식의 핵심적이던 시절에 야생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피엔스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3억 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화한 모든 농장 동물인 암소, 돼지, 양, 닭을 더욱 거대한 저울 위에 세운다면 그 무게는 약 7억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에서 펭귄, 코끼리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현재 살아있는 대형 야생동물의 무게를 모두 합쳐도 1억 톤에 못 미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길이는 약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지만 소는 15억 마리에 이릅니다.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입니다. 침팬치는 25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70억 명입니다. 인류는 정말로 지구를 접수했습니다.